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가 끝나는 시점, 구약의 마지막 지점과 신약의 처음 들어가는 마태복음의 시점까지 약 400년간의 공백이 있었는데요. 그 400년간에 있었던 세계사적인 사건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 거리감을 좀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약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좀 집단들이 튀어나옵니다. 그죠? 무슨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갑자기 뭐 로마 시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흐름을 통해서 에돔 족속인 헤롯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 뭐 에돔 족속이 갑자기, 에돔 족속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였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를 보게 되는데, 이 중간에는 약 400년 정도입니다. 거의 공백 기간이. 그런데 400년만 봐서는 이야기가 어렵고요. 말라기 시점에서 한 200년 정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약 600년 정도의 세계사적인 사건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야지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봤는데요. 사실 이 신구약 중간사, 그러니까 루디아, 그리고 메디아, 바벨론, 아시리아, 뭐 이런 중건동의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시대까지 이어지는 이 역사는요, 사실은 한 학년을 공부해도 시간이 부족할 만큼 분량이 많아요. 로마사 하나만 해도 사실은 한 학기에 끝내기에는 자세하게 공부하기 어려울 만큼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보게 될 요점은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사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짧은 시간에 이 전체의 흐름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세계사를 굉장히 좋아해서, 뭐 역사 자체를 좋아해서 많이 공부를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많아질까봐 좀 걱정이에요. 그러다 보면 시간도 늘어나니까 여러분들이 피곤하실까봐. 그래서 진짜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세계사적인 역사를 중심으로, 약사라고 하죠. 약사, 요약한 역사, 약사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로 크게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신구약 중간사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이 요약 역사, 약사라고 하죠. 그리고 헬라 제국의 약사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때 보았던 다니엘의 환상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요 그림이었죠.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공부를 할 때 보았던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금신상, 이 금신상을 다니엘이 보고 해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금신상은 금이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 그리고 동으로 된 배, 그리고 두 다리, 강철의 두 다리, 그리고 흙으로 된 발, 이렇게 큰 신상을 한번 보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건동에 있는 강대국들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에 아울러서 바벨론 이전에 그 중건동을 양분하고 있었던 제국이 바로 메디아 제국입니다. 메데라고 하죠. 메데. 성경에는 메데라고 되어 있는데 메디아 제국입니다. 메디아 제국. 세계사적으로 메디아 제국과 아울러서 같이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던 동시대 나라가 있습니다. 동시대가 이제 리디아라고 합니다. 리디아라고 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실 지금 또 중건동에 가면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중심으로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오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북쪽 지역에 있었던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리디아라고 하는 루디아가 있고요. 그 옆에 메디아라고 하는 메데 제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좀 손쉽게 한 가지 용어를 보면 무슨 이야 합니다.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루디아, 리디아, 무슨 이야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은요, 어디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 하면 큰 두 강 사이의 땅. 루디아, 루스의 땅.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이야 하면 땅이라는 뜻입니다. 땅. 그래서 무슨 이야라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의미로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언어적인 특성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누구의 땅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을 보시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아들들은요, 각각 물론 뭐 바벨탑 사건으로 전 인류가 흩어지기 이전부터 셈과 함과 야벳은요, 각각의 영역으로 이동을 해서 터전을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왜 뭐 바벨론, 아수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그 밑에까지 이어지는 이 지역을 셈족이 차지를 했고요. 함족은요, 둘째 함은요, 서쪽으로 가가지고 지금의 이집트, 그리고 그 밑에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아프리카 지역을 자기의 땅으로 정착을 하고 살았습니다. 마지막 야벳은요, 서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의 유럽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차지하게 됐는데, 셈은요, 그냥 요 지역만 차지한 것이 아니고 아시아를 지나서 계속 동쪽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까지 넘어갑니다. 콜럼부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먼 훗날 아메리카 지역에 가가지고 동양 사람들을 보는데 그 인디안이라고 했죠. 그런데 콜럼부스는 그가 인도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인도 사람이라고 해서 인디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인디안이 아니고 아메리칸이었습니다. 아메리칸. 굉장히 셈족은 호기심이 많아서 계속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잉카 제국 남아메리카까지 이제 지금의 페루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전부 다 동양인들입니다. 종족들이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의 노예상들이 글로 이제 노예를 팔아넘기면서 종족이 많이 혼합되었는데, 그 원래 원주민들은 전부 다 우리 같은 황인종들입니다. 황인종, 셈의 후예들이에요. 네, 이건 뭐 역사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요.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서 각각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셈족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셈에게는요,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엘람이었고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둘째가 아수르였고요. 셋째가 아르박사시였고요. 넷째가 룻이었고 다섯째가 아람이었습니다. 엘람은요, 지금의 이란 땅으로 가가지고 엘람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아수르는 뭐 알고 계시는 대로 아수르 지금 니느웨 지역을 중심으로 아수르 지역에 터전을 가지고 나라를 하나 세웠고요. 아르박사스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냥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이 아르박사스의 후예가 누굽니까? 이 아르박사스의 후예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예,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이 아르박사스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넷째 룻이라는 아들은요, 루디아 지역, 좀 이따가 보게 될 겁니다. 지도에서 어느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지. 지금의 터키 서쪽입니다. 터키 서쪽 지역이 땅인데, 그 루디아, 룻이라는 아들은 루스의 땅이라고 해서 루디아. 그리고 마지막 아람은요, 지금의 아람 땅, 이스라엘 그 북동쪽에 아람이라는 큰 땅,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5 아들이 각각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라를 세웠던. 근데 아르박사스 나라가 없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런, 그런 형편으로, 다녔던, 셋째 아르박사스였죠. 자, 이렇게 각각의 중건동의 자리를 잡고 자기의 나라를 차지하고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요, 먼저 한번 봐야 될 것이 그 고대로 올라갔을 때 루디아라고 하죠. 룻. 우리가 이제 넷째 아들 룻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룻의 후예가 바로 그 헤라클레스의 후예입니다. 헤라클레스. 천하장사 가문이죠. 굉장히 힘이 셌습니다.
이 지역은요, 영토는 그렇게 넓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나라였어요. 먼저 이 루디아 지역부터, 루디아의 왕조부터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헤라클레스 가문의 헤라클레스라는 사람 밑에 뭐 쭉 대가 이어졌는데, 이건 자세하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요.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을 집에도 있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재밌어요. 쭉 보면 그 후대 이어오다가 칸타올레스라는 왕의 시대에 있었던 일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칸타올레스라는 왕은요, 그 전 영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 정말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운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혼자 보기 아까울 만큼 아름다웠나 봐요. 아무리 혼자 보기 아까워도 어떻게 아내를 갖다가 남에게 보여줄 생각을 했겠습니까? 너무 혼자 보기 아까우니까 당시 총리였던 기게스라는 총리를 부릅니다. 하루는요. 불러가지고 어이 총리, 예 폐하, 자네 왕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고 있나? 어우, 왕비님 아름다우시죠. 너무너무 아름다우시죠.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는 진짜 저는 소문도 듣지 못했을 만큼 아름다우시죠. 그 얼굴 아름다운 거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전체적으로 너무 아름다워. 제가 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보면 진짜 너무 소상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좀 민망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나 봐요.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몸매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총리, 그러니까 내만 보기에 너무 아까워. 그래서 자네도 왕비의 아름다움을 같이 좀 알아야 되겠어 하니까 총리가 기겁을 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무슨 그런 외람된 말씀을 하십니까? 저 이제 일어나서 나가겠습니다. 당장 앉으라고, 꼼짝 말고 앉으라고. 어명이니까 내 말을 잘 들어라. 자네도 왕비의 아름다움을 같이 봐야 돼. 왜 그랬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수차례 거절하는 기게스 총리를 끌어안혀가지고 억지로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게스 총리도 뭐 마지못해 보게 되겠죠. 자, 침실에서 오늘 저녁에 내 왕후와 내가 잠자리를 할 때 숨어가지고 몰래 훔쳐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 기게스 총리는 왕이 시키는 대로 뒤에 숨어가지고, 커튼 뒤에 숨어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웠나 봐요. 책으로는 너무너무 아름답다고만 설명이 돼 있고, 저도 안 봤으니까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당연히. 와, 감탄을 합니다. 너무 감탄을 한 나머지 나가야 될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왕비가 그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수습을 해가지고 급하게 정신을 수습하고 떠나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왕비가 보기에. 여자의 그 특유의 육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휙 돌아봤는데 누가 쓱 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뒷모습 보니까 총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특유의 그 머리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머리 쫙 돌아가면서 어떻게 된 줄 대충 알겠구나. 감을 잡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왕비가 기게스 총리를 부릅니다. 총리, 잠깐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예, 왕비 폐하. 어쩌는 게 침실에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기절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저는 왕이 시키는 바람에 하면서 어버버 말을 하는데, 말 안 해도 압니다. 어떻게 내가 총리의 성품을 아는데 아무도 허락 없이 그렇게 들어왔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지. 얘기 안 해도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나를 본 사람이 세상에 2명일 수는 없습니다. 어이구. 이 왕비가 대단한, 진짜 그런 어떤, 진짜 성격이었나 봐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게스 총리를 죽이려고 그랬으면 그냥 쥐어서도 모르게 죽여버렸으면 됐을 거를 기게스 총리를 불러서 뭐하러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총리가 왕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폐하, 제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좋다 생각해봐라. 다음에 이제 내일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대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루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모시던 왕을
내 손으로 제거할 수가 있겠는가 고민해. 그렇다고 왕비를 한 번 봤다고 해서 죽는 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왕비 앞에 불려간 기게스 총리가 다시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 총리 생각해 봤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민 끝에 입을 띱니다. 내가 진짜 왕에 대한 충성심은 있지만 그렇다고 왕비를 한 번 봤다고 죽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얘기하죠. 그럼 결정한 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자, 알겠다. 자, 방법은 동일하다. 당신이 나를 보러 왔던 것처럼 왕을 제거하는 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커튼 뒤에 숨었다가 오늘 저녁에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날 저녁에 당연히 숨어 있다가 왕비한테 완전히 눈이 홀딱 돌아간 왕이 정신 못 차리는 사이에 심장을 정확하게 칼로 관통해서 찔러버립니다. 순식간에 왕이 암살당한 거죠. 이 루디아의 왕 칸타울레스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왕이 죽었는데 아무리 고대 사회라도 난리가 났겠죠. 온 신하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왕이 죽은 이유를 밝혀라, 원인이 뭐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아무리 지금 그렇게 떠들어도 이때는요, 신탁, 무녀에게 물어보고 신의 뜻을 묻는 그런 중요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비가 이미 손을 다 써놨어요. 기게스 총리가 그 결심을 하자마자 무녀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고 무엇이라고 예언을 할지 이미 입에다가 말을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좋다, 신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라고 결론이 내린 거죠. 우르르 신하들이 몰려가가지고 묻습니다. 물으니까 점치는 행동을 막 합니다. 막 하면서 신의 뜻을 들으라고 하니까 다들 납작업 때려가지고 신의 이야기를 듣죠. 칸타울레스는 왕의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누구를 탓하겠는가? 자기가 감이 안 돼서 죽은 것을 하면서 이렇게 예언을 해버려요. 그럼 다음 왕은 누가 왕을 이제 그 뒤를 이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기게스 총리를 딱 지목을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짜진 각본 아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무당은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기게스가 왕이 됩니다. 메롬나스 가문이라고 합니다. 메롬나스 가문. 헤라클레스 가문에서 왕조가 바뀌어요. 메롬나스 가문이라고. 그렇게 그 가문이 이어지다가, 이것도 상세하게 할 수 없으니까 쭉쭉쭉 대를 이어서 내려오다가 알리아테스라는 왕대에 이르러서 두 명의 아내를 왕이 얻는데요. 그 중에 그 카리아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왕이 바로 크로이소스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생소하시겠지만 크로이소스라는 왕은 한번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인물이었고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크로이소스라는 왕대에 이르러서 루디아 왕국이 전성기를 이룹니다. 이 루디아 왕국은요, 나라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지금의 터키 일부분입니다. 터키 일부분인데, 거기에 좀 실개천처럼 강도 아니고 또랑도 아니고 졸졸졸 흐르는 강이 있는데, 이 강에 금반 모래반 사금이 흐르는 강이 있었습니다. 이 금을 바탕으로 굉장한 부를 누렸고요, 굉장한 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용병을 사서 굉장히 막강한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이소스가 카리아 여제가에서 크로이소스와 공주가 한 명 태어나는데, 크로이소스의 이제 여동생이겠죠.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그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시스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은 참 시스터라고 하니까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누나면 누나, 여동생이면 여동생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크로이소스와 같이 태어난 이 여자가 딸이 더 있었는데, 이 딸을 메디아 왕국에 시집을 보냅니다. 자, 이래서 이제 메디아 왕국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디아 왕국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것이, 메디아 왕국에서 좀 이게 대단한 인물이 하나 태어나죠. 제가 다니엘서 할 때 좀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를 반복입니다. 반복할 수밖에, 사실이니까요. 사실이니까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는 얘기라도 그래, 그렇지 하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공주를 메디아 왕국의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아스티아게스가 당시 메디아 왕이었습니다. 메디아는 대단한 왕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영역이었지만 후대에 지금 보시면 메디아 왕국은 이렇게 작은 왕국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왕국이었다가 나중에는 영토가 넓어져 가지고 그 이만큼 커집니다. 그 세력이 굉장히 많이 떨쳤던 대단한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메디아 왕국의 아래쪽 동네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요 지도 밑에 지도 보이시죠? 이 지도 밑에 요 지역이 바벨론이 한참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메디아 왕국이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우리는 이때 성경 역사를 많이 공부를 했지만 성경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아랫동네에서는. 자, 이 메디아 왕국의 아스티아게스 왕에게 딸이 하나 태어나는데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아스티아게스 왕이. 아들은요, 다리오라는 왕이, 이름의 왕이었고요. 아들이었고요. 다리오. 딸의 이름이 만다네라는 공주였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는데, 하루는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자기 딸 만다네 공주가 눈 오줌에 자기 온 나라, 그 중건동이 모두 거기에 잠겨서 빠져들어가는 꿈을 꿉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온 나라의 박사술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서 이게 무슨 꿈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막 물어보니까 박사술사들이 이제 꿈 해몽을 하겠죠. 왕이시여, 이것은 좋은 꿈입니다. 응? 왜 좋은 꿈인데? 지금 공주에게서 태어날 아들에게, 아들이 대단한 인물이 태어나서 이 모든 나라를 다 제패하고 중근동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해몽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처음엔 좋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니지. 아니, 내 아들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이 중근동을 제패하고 대제국을 형성해야지. 어떻게 딸한테서 태어나는 아들이 그렇게 중근동을 제패하냐? 안 될 일이지.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이 딸을요, 저기 먼 변방에 있는 엘람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엘람. 그 당시에 제가 요 지도 보여드린 것처럼 요 지역에 제일 아래쪽에 엘람입니다. 제일 밑에 지역이. 그 조그마한 미약한 지역에 엘람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엘람에게 그 캄비세스라는 총독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총골짜기에 가가지고 대충 그렇게 살다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끝내라고 총독에게 시집을 보내버려요. 이렇게 공주에게서 태어날 아들의 꿈을 대충 무마시키려고 했었는데, 근데 시간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나가는데, 또 꿈을 꿉니다. 또 하나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공주의 아랫배에서 포도순이 축축축축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순이 얼마나 굵은 거, 팔뚝만한 게 포도순이 나오더니만, 온 중근동을 다 뒤덮어버리는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박사와 술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건 또 무슨 꿈이냐? 왜 공주에게서 포도순이 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다 뒤덮냐? 하니까 왕이시여, 이거는 공주가 이미 잉태를 했는데 공주가 잉태한 그 아들이 온 세계를 제패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꿈의 해몽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야, 이거 더 이상 두고 보면 안 되겠다. 이대로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주를 꼬드기죠. 너 이제 아이를 잉태했다는데 맞냐? 하니까 예, 아버님 맞습니다라고 하니까, 너 그렇게 총골짜기에서 애 낳지 말고 그래도 명색이 공주인데 수도로 와서 애를 낳아야지. 니 그러다가 혹시나 애 낳다 잘못되면 어떡할래?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불려가가지고 왕이 있는 도성에 가가지고 아기를 낳습니다. 자, 3달이 되었을 때 아스티아게스 왕이 총리를 부릅니다. 총리를 불러서 자, 볼게요. 총리에게 몰래 이야기를 전합니다. 딸이 아이를 낳으면 지도 새도 모르게, 하르파고스라는 총리인데요. 하르파고스 총리에게 지시를 내리죠. 지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라.
알겠나?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폐하 하면서 그래가지고 애를 낳는데 산파 굉장히 똑똑한 산파를 불러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 울음이 딱 터지기도 전에 애를 빼돌립니다. 그리고 총리 손에 직접 아이를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던 자기 종에게 야 이 아이 데리고 가가지고 아이 데리고 가지고 지도세도 모르게 죽여서 묻어버려라 라고 시킵니다. 총리가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이 그 아이를 받아들고 급히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중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도 종의 아내가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같은 날 아이를 낳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종의 아내는요, 진짜로 아이를 낳다가 사산을 해요. 가는 길에 집에 잠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죽거든요. 이제 뭐 아직 정도 안 들었고 이러니까, 이왕 이래 된 거. 산 아이는 살리고 죽은 아이는 그냥 묻자 싶어가지고 죽은 사산한 자기 아들을 묻고 이 공주의 아이를 자기가 데리고 기릅니다. 감쪽같이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르파고스 총리도 자기가 일을 잘 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스티아게스 왕도 이렇게 모든 일이 잘 수습이 된 줄 알았을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는데 이 종놈의 아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군사 평제부터 자기 부하들을 훈련시키는 것까지 법 제도를 만들고 정말 대단한 용병술을 벌이는 거예요. 어린 아이라고 하기에는 놀랍도록 너무너무 대단한 용병술, 너무너무 대단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거기서 지가 왕을 하는 거예요. 한날은요, 이 아이가 통치를 하다가 말을 안 듣는다고 진짜 장관의 아이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곤장을 50대나 때려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잉 울면서 가가지고 자기 아빠에게 고자질을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난리가 나가지고 이 종놈의 아이를 갖다가 족쳤는데 이 소문이 수도에 있는 왕 아스티아게스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 얘기를 전달하니까 아스티아게스 왕이 뭐 그런 못돼 나가 있냐, 잠깐 불러와봐라, 내 얼굴 한번 면상 한번 보자 하면서 불러오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거 종놈의 아들이기 때문에 딱 죽게 생겼거든요. 불러오라고 하니까 불러와가지고 딱 면전에 앉아가지고 딱 얘기를 하는데 자기 딸 만단의 공주 판박인 거예요. 너무 똑같이 생긴 거라. 당황했던 마음을 수습하고 묻습니다. 너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 아니 부하라는 놈이 말도 안 듣고 함부로 지 마음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대가 위태로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너무너무 당당한 거예요. 종놈의 아들 주제에.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스티아게스 왕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해가지고 총리를 불렀습니다. 총리, 그러니까 꼬마는 야 너 잠깐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총리 부릅니다. 총리, 당신 일 똑바로 처리한 건 맞소? 너무 이상한데 하니까 총리가 얘기하죠. 맞습니다. 제 종놈에게 틀림없이 시켰습니다. 그 일은 지금 저도 뭐 다 끝난 걸로 알고 까맣게 잊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종놈 불러오라고. 일이 이 지경이 되니까 종이 벌벌벌벌 떠면서 종이 왕의 얼굴을 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왕 앞에 가니까 이미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고 다리가 풀려가지고 사실대로 다 말을 해버려요. 사실은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랍니다. 일이 이 정도 퍼지니까요, 공주가 친정집으로 달려와 있는 상태였죠. 와보니까 자기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아들이 살아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고 이 일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자기 아들이 지금 잘 자라가지고 이 정도 큰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잽싸게 와가지고 자기 아들 데리고 엘람으로 가버립니다. 일이 뭔가 많이 잘못됐어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하루는요, 왕이 만찬을 열었어요. 신하들을 부르고 만찬을 열었는데 다른 신하들에게는 뭐 다 알만한 이렇게 음식을 갖다가 대접을 했는데 하르파고스 총리에게는요, 검은 보자기로 쌓인 음식을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좀 이상하다. 왜 나는 좀 다른 사람하고 음식이 다르나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연회가 시작이 되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막 먹어 들어가는데요, 총리에게도 검은 보자기가 벗겨지고
그 총리에게 있었던 검은 보자기 덮인 상태에서 음식을 막 먹고 연애를 즐기고 있는데 검은 보자기를 싹 느꼈는데 세상에 그 검은 보자기에 자기 아들 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했죠. 아, 왕이 그때 그 일 때문에 나에게 경고를 하는구나. 그런데요, 이때는요, 지금과는 다른 시대였습니다. 왕은 신이에요, 신. 조금 이렇게 했다고 해서 감히 신하가 반발을 못합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을 수습하고 달래서 그날은 넘어갑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고기를 수육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먹이는 일을 갖다가 그냥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고대 사회라 하더라도. 왕은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실수를 범하면 그때는 이 정도로 끝내지 않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폐하하고 너무 물러갔겠죠. 하지만 왕은 이 말을, 총리는 이 일을 가슴 속에 꼭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르파고스 총리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랐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만큼 엘람으로 돌아가 있는 이 자기의 외손자 이름이 바로, 예, 들으셨죠? 누굽니까? 예,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되어 있지만 세계 역사에는요, 누구? 퀴루스라고도 하고요, 키로스라고도 하고요, 키루스라고도 하는데 고레스라고 부르는 데는 세상 천지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만 고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책 같은 거 읽어보실 때 키루스가 이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라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이 종의 아내의 이름이 퀴노였습니다. 퀴노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 암늑대. 이때는 애완용 암늑대입니다. 귀여움을 표현할 때 암늑대 키노라고 부른답니다. 퀴노의 아들 키루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키루스가, 이 고레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니까. 키루스가 아니라 고레스는 그렇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종놈의 아들이었을 때도 그렇게 대단하게 자기의 지휘력을 발휘했는데, 이제 진짜 총독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완전히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력이 너무 강해진 거예요. 한 제국을 이루었던 메디아 제국의 왕이 위협을 느끼는 만큼 너무너무 힘을 단단하게 기른 거예요.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꿈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꿈을 2번이나 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스티아게스 왕이 하르파고스 총리를 다시 부릅니다. 총리, 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번에는 실수 없이 처리해야 된다. 당신에게 이 나라의 정예 부대를 맡길 테니 가서 저 고레스라는 놈을 생포해 와라라고 보냅니다. 무거운 임무를 부여받았죠. 그런데요, 예, 그 뒤에 역사를 보면요, 이 고레스와 하르파고스 총리는요, 하르파고스 총리가 서로 밀서를 주고받을 만큼 이미 그 의견이 다 통일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토끼에 사냥을 하다가 토끼에 배를 갈라가지고 그 속에 밀서를 넣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밀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용히 숨죽이고 힘을 기르고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계속 총리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고레스가 훌륭하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아스타게스 왕이 총리에게 그 메디아 왕국의 최정예 부대를 맡기면서 고레스의 정벌을 명령했던 겁니다. 자기 수하들 최측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정벌이 고레스를 정벌하라고 하는 정벌이 아니라 고레스에게 투항하러 가는 그 군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가는 중간에 하루길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 하르파고스 총리가 자기 수하들의 장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연회를 베풉니다. 자, 내일이면 우리가 고레스를 맞닥뜨리게 된다. 근데 나는 지금 이 전쟁을 고레스를 무찌르기 위해서 온 전쟁이 아니다. 너희들도 알지. 왕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내 아들을 삶아가지고 나에게 그 아들의 고기를 수육으로 먹였다고. 나는 고레스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내일 이맘때쯤 고레스에게 투항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바람잡이들이 있었겠죠.
저는 총리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막 주변에서 막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또 총리가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인품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전 작업들을 했겠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졸지에 고레스를 잡으러 갔던 군대가 고레스에게 투항을 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메디아 제국의 주력 부대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메디아 제국의 주력 부대가 고레스의 부하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레스 휘하에 들어가게 되었죠. 메디아 왕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 외할아버지 아스테아게스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고레스가. 하루는요, 자기 최측근 수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죽도록 노예처럼 혹독하게 일을 시킵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하지 않고 혹독하게 부려먹습니다. 진짜 죽기 직전까지 부려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불러 모읍니다.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오늘은, 그 전날 불러면 뭐죠? 내일은 오늘처럼 이렇게 일을 안 시키고 잔치를 벌일 거야. 하니까 전부 다 여자친구 한 명씩 다 데리고 와.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듣도 보도 못한 잔치를 내가 베풀어 주겠다 하면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한 명씩 다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그 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흥청망청 어마어마한 연회를 베풀죠. 연회를 베풀어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합니다. 그리고 연회 끝에 주홍이 쭉 올랐을 때 고레스가 단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다들 주목하면서 너희들 어제 죽도록 노예 취급을 당한 것이 좋으냐? 아니면 지금처럼 늘 잔치하고 늘 이렇게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좋으냐? 물으니까 물어보나 말하죠. 이게 좋다고. 내가 지금 내 외할아버지 아스테아게스에게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내 외할아버지에게 도전장을 내밀려고 한다. 나를 따라 싸우겠는가 하니까 싸웁시다 하면서 그렇게 진짜 선동도 굉장히 잘해요. 진짜 고레스는 타고난 것 같아요. 그렇게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그냥 뭐 싱겁게 정보를 해버려요. 메디아 왕국의 수도를 정벌해 버립니다. 손쉽게. 싸울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고레스만 해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하르파고스 총리에게 붙여준 메디아 제국의 주력 부대조차도 고레스와 한편이 돼가지고 덤비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게 메디아 제국을 한 방에 집어삼키고는 그 왕국의 이름이 뭐라고요? 메데 페르시아.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거든요. 페르시아. 그리고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연합해서 세운 제국이라고 해서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금신상에 나오는 메데 페르시아. 바벨론을 물었더니. 그래서 메데를 정복한 바벨론, 고레스는요, 그 길로 누구를 정복하냐면 당대 제일 강국이었던 바벨론을 정복을 하러 갑니다. 이때 바벨론은요,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당대 제일 강대국으로 위세를 떨치는 중이었습니다. 바벨론은요, 감히 누가 점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은 지금으로 치면 거의 미국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감히 누가 바벨론에게 덤빕니까? 성곽의 높이가 100m였어요. 100m. 100m. 상상이 가십니까? 성 높이가 100m라고요. 그리고 이 성의 두께가 32m. 그 위로 마차 2대가 막 달릴 만큼 넓은 성. 이게 이중으로 됐어요. 이중으로.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은 여기가 바벨론 제국인데요. 이 바벨론 제국을 이제 메디아 제국을 정벌한 고레스가 정복을 하러 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 요 사진을 보시면 더 낫겠죠. 바벨론 제국이 점령하고 있었던 아랫지역이 있고요. 이때가 우리 성경의 역사가 쭉 흘러나오는, 우리가 성경으로 역사를 공부했던 내용이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시대에. 그 위에 메디아 제국, 방금 얘기했던 고레스가 있었던 메디아 제국이 있고요. 왼쪽이 바로 여기가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리디아 제국이랍니다. 루디아.
리디아, 루디아 같은 말입니다. 여기가 바로 얘기했던 그 칸타올레스 왕이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 왕위를 기게스 총리에게 빼앗겼던 그 왕국, 리디아 왕국이 여기입니다. 자, 먼저 바벨론을 점령을 하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리디아 제국을 점령을 하는 이야기부터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메데 제국을 점령한 고레스는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합니다. 아직까지 제국이라고 말하기에는 멀어요. 그냥 큰 땅을 점령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리디아 제국의 왕이었던 잠깐만요. 리디아 제국의 왕이었던 이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크로이소스 왕이 자기 사돈이었던 메디아 제국의 아스티아게스 왕이 자기 외손자에게 점령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괜히 호성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크로이소스 왕은요, 이 대단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움도 극에 달해 있었고요. 그래서 크로이소스가 한번 아스티아게스 왕이 있을 때는 서로 사돈지간이니까 서로 이제 싸우고 이러지는 못했는데, 자기 외손자에게 나라가 점령됐다고 하니까 명분은 뭡니까? 자기 여동생, 자기 누나 이제 시집가 있던 나라가 외손자에게 불법으로 점령됐다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정벌하려고 갑니다. 가는데 정벌하기 전에 신탁에게 물어봅니다. 여자 무당이죠. 여자 무녀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 싸움을 할까 말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무녀가 신에게 막 점을 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대답을 얘기하죠. 만약에 왕께서 전쟁을 일으키시면 큰 제국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 큰 제국을 멸망시키게 되실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크로이소스는요, 그 큰 제국은 메디아 제국인 줄 알았던가 봐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큰 제국이 멸망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어느 제국이 멸망하는지는 말을 안 했어요, 지금 아직까지. 그래서 크로이소스가 그 이야기를 힘입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용병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 제국이 메디아 제국과 전쟁을 벌입니다. 싸우면 이긴다 그랬다고 자신 충만해가지고 싸움을 겁니다. 근데 웬걸 싸움부터 봤는데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날개 달린 표범인 거예요, 표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방에 완전히 나가 떨어져가지고 퇴각을 합니다. 퇴각을 해가지고 자기 수도 사르디스, 우리 성경에는 사대라고 됐죠. 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대 교회 하는데, 사대, 우리 할아버지 사대라고 했는데 사르디스, 지금도 사르디스라는 도시는 있어요. 사르디스로 도망을 갑니다. 퇴각을 하는데 설마 여기까지 따라오겠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크로이소스 왕이. 그때 고레스는요, 안 따라올 거라고 예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갔어요. 그대로 밀고 들어가가지고 단숨에 리디아 제국을 점령해버립니다. 고레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이없이 크로이소스가 이 햇병아리에게 완전히 나라가 빼앗기고 붙잡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크로이소스가 잡혀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고레스가 생각을 했어요. 이 영감이 좀 살려달라거나 아니면 나한테 협상을 하면 들어줄 마음이 있는데 전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릇을 좀 고쳐주기 위해서, 야, 이 영감이 진짜 버릇 좀 고쳐줘야 되겠다. 진짜 내가 존경하고 존중해서 모실 생각이 있는데도 이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야, 나무를 크게 쌓아가지고 목재를 사라. 불태워 죽이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장로 교회보다 훨씬 더 큰 나무 무대기를 쌓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장대를 하나 달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크로이소스 왕을 묵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전혀 덤덤하게 그냥 죽이면 죽여라. 이미 부귀영화 다 누려본 사람의 어떤 여유였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을 붙여야지 정신 차리겠네. 야, 불 붙여라 하면서. 그러니까 불을 붙입니다. 근데 불이 활활활 타올라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덤덤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분이 대인이라고 하더니만 대인이 맞네. 정말 대인배네.
이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냐. 안 되겠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야, 빨리 불 끄라 했는데, 한 번 타오른 불을 어떻게 끕니까? 물을 퍼붓고 생쇼를 해도 안 꺼지는 거예요, 불이. 애가 탄 고레스가 일어나가지고 뭐하냐? 모든 군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물 퍼붓고 완전 난리를 치는데도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불이 더 번지는 거예요. 크리소스를 밖으로 모시라 했는데 불 때문에 접근도 못하고요. 이때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소나기가 쏟아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 믿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랬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서 그 불이 꺼져가지고 불길이 잡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크리소스를 묶은 데서 풀어가지고 모시고 와라. 크리소스를 데리고 오고 난 다음에 고레스가 그 앞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제가 큰 실수를,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제가 큰 결례를 범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아직도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일천합니다. 부디 제 국사를 맡아주시고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그래, 그렇게 하지. 그제서야 대답을 하더랍니다. 크리소스가. 고레스는요, 참 가슴이 넓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적국의 왕이었던 사람을 그 인물됨을 보고 자기의 스승으로 모셨던 겁니다. 이렇게 가슴이 넓은 고레스였기 때문에 대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루디아 제국까지 집어삼킨 고레스는요, 그 길로 당대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바벨론을 점령하러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하는데요. 보셨던 이 대단한 바벨론 왕국, 그죠? 이 바벨론 왕국을 점령하러 갈 때 바벨론의 왕은요, 벨사살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은요, 예.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그죠? 다니엘서 5장에. 제가 앞전 강의에서 6장이라 했는데 그 실수한 겁니다. 5장입니다. 5장. 저도 얘기하다 보면 조금 실수를 해요, 여러분. 좀 이쁘게 봐주십시오.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치기 위해서 갔을 때 벨사살 왕은요, 고레스가 밖에 고레스 군대가, 그 막강한 고레스 군대가 진을 치고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바벨론 성 안에 있는 벨사살 왕은 뭐라고 있었을까요? 술판 벌이고 있었습니다. 술판. 그리고 신하가 보고를 합니다. 고레스라는 이 메데페르시아 왕이 우리 바벨론을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 바벨론 성 잘 구경하고 돌아가라 캐라. 이러면서 자기는 술판 벌입니다. 1000명의 후궁들과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술판 벌입니다. 근데 그럴만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바벨론 성이 너무 난공불락이었거든요. 이때는 화약이 발견된 시점도 아니었고요. 비행기나 이런 것들로 폭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어요. 성벽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성벽을 타넘고 넘어가가지고 점령을 해야 되는데, 해자의 깊이가 11m, 넓이는 강, 우리 낙동강만 했을걸요, 거의? 저런데 어떻게 넘어가요, 저거를?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접근도 못 하는 거예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병사들이 와가지고 둘러 진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벨사살 왕이. 근데 밖에 군사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술을 먹어도 주엉이 안 올랐는지 취하지도 않았는지 술 먹던 잔치를 벌이던 벨사살 왕이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야, 거기 예루살렘에 그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던 그 성전에 물컵이 있지. 그걸로 술 한 잔 먹어봐야 되겠다고. 금잔을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죽으려고 환장을 했겠죠. 성전에서 가지고 온 잔으로 술을 퍼마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보았던 다니엘서 5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얼굴도 없고 몸통이 없는데 손만한 게 쑥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그렇습니다. 다들 놀라가지고 완전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완전히 털썩 주저앉을 만큼 놀랬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손만 쑥 나와가지고 그 대리석 벽에다가 막 글자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글자가? 바벨론 말로 쓰면 저거 알아무스기인데 히브리 말로 쓴 거예요. 히브리 말로.
메네 데켈 우파르신. 세보고 세보고 달아보고 나눈다.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 할 때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르죠.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해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높은 지위와 금은 보화를 약속했지만 다니엘은 왕이시여. 그러면 왕이나 하시고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단지 저는 이 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해설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세보고 세보고 달아보고 나누니까 달아보고 나누는데 세보고 세보고 달아봐도 왕은 함량미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폐위하셨습니다. 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바로 그때 고레스의 부하들이 바벨론 성으로 치고 들어오는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 바깥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성 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성 바깥에서는요. 어떻게 접근을 못하니까 고레스가 직접 이 성을 공략하는 현장에 나타납니다. 근데 고레스에게는요. 가장 아끼는 4마리의 새하얀 백마가 이끄는 마차가 있었습니다. 이 마차를 이끌고 현장을 방문하는데 오는 중간에 웬걸 이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마차가 한 마리 말이 바벨론 성에 있는 해자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리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아끼는 마차인데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고레스가. 그래가지고 병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빌어먹을 해자를 갖다가 완전 내가 없애버리겠다고. 여자가 치마만 긋고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얕은 강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병사들에게 지시해가지고 강 상류를 갖다가 90갈래, 180갈래로 다 갈라버리라고 그럽니다. 성은 공략은 못하고 성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유프라테스 강을 180갈래로 갈라버립니다. 그런데 웬걸? 성을 가려니까 물의 수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물의 수위가 떨어지니까 해자 밑으로 물이 쑥 내려가니까 그 밑에 수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에서 성 바깥으로 물을 버릴 때 나오는 그 수구가 나오는 거예요.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말이 죽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로 인해서 강을 180갈래로 갈랐고 수위가 낮아지면서 성을 타넘고 가지 않고 성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수구로 들어가 가지고 그날에 벨사살 왕이 다스리던 바벨론 성이 점령당하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설명 한번 드렸죠, 그죠? 그날로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요 고레스에 의해 점령당합니다. 자, 그렇게 바벨론을 점령한 메데 페르시아 왕국을 보시면 지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 대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고레스가. 성경에도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다리오가 누구냐 하면 고레스의 외삼촌입니다. 외삼촌. 고레스의 엄마의 오빠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벨론을 점령한 고레스가 자기 외삼촌에게 바벨론의 통치를 맡깁니다. 이 다리오가 바로 다니엘에게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안절부절 못했던 그 다리오가 바로 이 다리오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의 아버지가 아스티아게스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아스티아게스 왕을요 아하수에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9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그죠?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첫해. 이때 나오는 메대 족속의 아하수에로가 바로 아스티아게스 왕입니다. 아스티아게스 왕. 고레스의 외할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다리오가 바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던 그 다리오입니다. 굉장히 다니엘을 아꼈던 사람이죠. 성경의 역사는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렇게 사진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점령을 하는, 이런 대제국을 형성합니다.
자, 이 대단한 고레스가 이 정도에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요 지도에서 보시면요, 여기가 바로, 여기 부족이, 야만 부족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 마사게타이족이라는 야만 부족이 하나 살고 있었어요. 마사게타이. 이 야만족은요, 이 대제국을 형성한 고레스에게 와서 복종도 안 하고, 조공도 안 바치고, 지까지 게 뭔데 하면서 콧방구나 끼고 있었던 거예요. 뭐, 암만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혼 좀 내줘야 되겠다 하면서 고레스가 마사게타이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마사게타이족은요, 이때만 해도 문명의 혜택을 입지 않은, 뭐 그냥 말도 그냥 안장도 없이 탔고요. 고기도 익히지 않은 생고기를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야만부족이라고는 해도 굉장히 호전적이고 굉장히 전투적인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사게타이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벌을 놨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아예 들고 움직여요. 이 대제국에서 모집한 병사가 얼마나 숫자가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점령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큰 강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 강을 두고 이 강을 어떻게 넘어가서 싸울까 아니면 저쪽 보고 넘어와서 전쟁을 하게 할까 이제 군사 회의를 벌이는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뭐하러 넘어갑니까?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었던 상황이 찰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사게타이족에는요 여왕이 하나 있었는데요. 남편 왕은 죽고 없고 그 아내였던 토미리스라는 여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사게타이 토미리스 영화도 나왔던데요. 2019년도에 보면 토미리스 고레스에 맞섰던 여왕, 페르시아에 맞섰던 여왕이라고 토미리스라는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보시면 이 여왕은 대단한 여왕이에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걸로 옥신각신하니까 사진을 보냅니다. 야, 고레스가 뭐 어느 집 네 집인지 모르겠는데 이 강이고 뭐 그거 하나를 못 건너가지고 이렇게 쩔쩔매냐. 넘어와라. 우리가 80리 밖으로 군사를 빼주겠다. 우리는 강 건널 때 급습하고 그런 유치한 짓 안 한다. 너가 넘어오겠다면 우리가 군사를 80리 빼줄 것이고 아니면 뭐 무섭냐? 그러면 너희들이 군사를 80리 물려라. 우리가 넘어가겠다 하니까 고레스의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넘어오라 하십시오. 뭐하러 우리가 수고롭게 넘어갑니까? 넘어가다가 진짜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막 넘어오라고 얘기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명 반대예요. 누구냐면 크로이소스라는 왕입니다. 와 있잖아요. 아까 그 불태워 죽이려고 그랬다 살았던 그 크로이소스. 굉장히 현명한 왕이라고 되어 있죠. 이 크로이소스가 반대합니다. 아니다. 전쟁은 기세다, 기세. 어떻게 넘어오라 그러냐. 전쟁은 기세인데 넘어가서 싸워야지. 그리고 만약에 저들 보고 넘어오라 했는데 우리가 혹시나 전투에서 지기라도 한다면 우리 국토가 완전히 유린당하는데 큰일 날 일이다. 만약에 넘어가서 싸우다가 우리가 만약에 전투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강을 중심으로 방어를 할 수 있지만 자들 보고 넘어오라 했다가는 어떻게 뒷감당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고레스가 수많은 사람들의 중론을 뒤로 하고 이 크로이소스 한 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가지고 싸웁니다. 싸우는데 첫 번째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대단해요. 감당이 안 돼요, 싸움이. 그래서 크로이소스가 하나의 이제 또 지략을 내죠. 야, 이 야만 민족들은 아직까지 화식을 모른다. 구운 고기 이런 걸 모른다 해서 독주를 준비하고 이 구운 고기 같은 걸 준비하고 그렇게 이제 뒤로 이제 진영에 남겨두고 싸움을 다시 벌였다가 군사를 빼자. 그때 이것들이 덤벼들어가지고 술을 마시고 하는 사이에 다시 한번 전쟁을 우리가 치르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로 음식을 잔뜩 준비하고 전쟁을 치렀다가 쑥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사게타이족이 구운 고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냄새도 좋고 하니까 막 먹고 파티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막 곤드레만드레 돼 있을 때 고레스 군사가 가가지고 전부 다 생포를 해버려요. 너무 허무하게 전쟁이 끝난 거죠. 지략으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토미리스 여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아이고, 나는 그래도 고레스라 해가지고 응? 좀 약간 수컷인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히 이거 기집아도 아니고 나도 안 하는 짓을 그렇게 하냐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무섭나? 맞서 싸울 용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애들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그걸 사로잡냐 하면서 완전히 조롱을 합니다.
그래 고레스가 완전히 이 말을 듣고 완전히 분노를 합니다. 뭐라고? 야, 다 풀어줘. 다 풀어줘라 그럽니다. 다시 싸우겠다고. 다 풀어줬는데 이 사로잡힌 이 사로잡혀가지고 전투했던 이 부족의 우두머리가 이 토미리스 여왕의 아들이었나 봐요. 토미리스 여왕의 아들이 풀려났습니다. 풀려났는데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어떻게 여왕님의 얼굴을 보겠냐 하면서 자살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족이 난리가 납니다. 왕자님이 자살했다고. 눈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얼마나 전투가 치열했는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전투가 치열했습니다. 이 치열한 전투 중간에 고레스가 전사해버려요. 너무 허무하죠? 이 전투에서 고레스가 전사해버립니다. 위대한 인물이 이 한 번의 전투로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린. 지금 진도가 너무 안 나가니까 좀 빨리 가야 되겠는데요. 이러니까 위대한 역사의 인물이 참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근데 이때 페르시아 제국에는요, 왕이 전쟁을 나갈 때는요, 자기 후대, 그러니까 세자에게 왕으로 세우고 전쟁에 나갑니다. 혹시나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야지 국정에 공백이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셋째 치리자로 삼는다라는 것이 항상 첫째 치리자는 왕이고 둘째 치리자는 세자입니다. 세자.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라고 이제 다니엘에게도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때는요, 고레스가 전쟁에 나갈 때 자기의 맏아들이었던 캄비세스 2세를 왕으로 앉혀놓고 전쟁에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캄비세스 2세가 국정을 이어받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고레스를 전쟁에서 죽였던 이 마사게타이족의 여왕 토미리스라는 여왕이 얼마나 잔혹한 여자였냐면요, 그렇게 전사한 고레스를 시체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그때 전사한 메데 페르시아 병사들의 피를 전부 다 짰다고 합니다. 다 피를 다 짜가지고 바구니통에 담궈가지고 고레스의 머리를 베가지고 고레스 머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가 피를 그렇게 좋아하냐? 오냐? 여기 피 많다. 피 실컷 마시라 그러면서 페르시아 병사들의 피로 통에다가 피를 잔뜩 담은 그 통에다가 고레스의 머리를 처박아 넣었다라는, 진짜 대단한 여자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마사게타이족은 점령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뒤를 이어서 캄비세스 2세라는 왕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캄비세스 2세는요, 굉장히 포악하고 의심이 많은 인물이었어요. 갖고 싶은 것도 많았고. 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대제국을 통치하게 되었는데요, 이 캄비세스 2세가 하루는요, 애굽에 당시 아마시스라는 애굽의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시스 왕에게는 굉장히 아름다운 딸이 있다고, 온 세계에 소문이 날 만큼 아름다운 딸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캄비세스 2세가 그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맡고 싶다고 사신을 보냅니다. 애굽 왕 아마시스에게. 이 당시만 해도 애굽은요, 아마시스 왕 때 굉장히 번성하고 진짜 강력한 전성기를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왕조에서. 자, 근데 애굽 왕도 알아요. 캄비세스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인물평이 진짜 아가 못쓰겠다라는 이제 소문이 잘 나 있었던 그런 상태였고요. 애굽 왕 아마시스는요, 자기 딸을 아내로 달라고 하는 이 캄비세스의 사신에게 어떻게 답장을 하냐면, 뭐 하는 애송인지는 모르겠지만 니는 내 딸의 남편이 될 자격은 없다. 니한테 딱 맞는 여자를 내가 한 명 아내로 점지해서 보내줄게 하고 이 자기 딸의 식모를 갖다가 달려서 보냅니다. 자기 딸의 자기 딸의 식모를 갖다가 딸려서 니는 니 정도 되는 아는 딱 요 수준이 딱 맞다 하면서 딱 보냅니다. 그러니까 캄비세스가 분노합니다. 나를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하나 하면서 병사를 모아라. 내가 애굽을 치겠다 하면서 군대를 모읍니다. 근데 편지 갔다가 편지 오고 몇 달이 걸리겠죠. 세상에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애굽에서 이 수상군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엑바타나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몇 달이 걸립니다. 한번 갈 때마다. 사신 갔다가 공주를 아내로 맡고 싶다. 다시 보내가지고 니는 이게 딱 맞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군사가 또 치고 내려오는데 더 늦거든요. 군사를 정비해가지고 내려오는 중간에 떡 가보니까 이미 아마시스 왕은 죽고 없네? 굉장히 나이가 많은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싱겁게 삼메티코스라는 아마시스 왕의 아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어이없이 애굽이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합니다. 자, 캄비세스 2세가 그렇게 애굽을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애굽 왕 삼메티코스, 그러니까 아마시스 왕의 아들이죠. 삼메티코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그래 여기까지는 왔는데 그래도 아마시스 왕에게 얼굴을 한번 봐야 안 되겠나? 아마시스 왕의 묘에 가가지고 내가 참배를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안내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시스 왕에게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가는 줄 알고 삼메티코스가 이제 자기 아버지의 묘로 안내를 하죠. 근데 웬걸 이 캄비세스 2세라는 놈이 그 무덤을 헐고 시체를 끄집어내 가지고 부관 참시를 하고 그 시체를 갖다가 애굽의 수도 시내를 갖다가 질질 끌고 다니면서 모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요, 애굽의 그 반발심, 이집트 사람들의 반발심이 얼마나 진짜 극이 치닫겠습니까?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런 짓을. 굉장히 못된 인간이에요. 한날은요, 이 캄비세스 2세에게 이래 보니까 저 밑에 구스, 지금의 이디오피아 땅이죠. 구스라는 데는 어떻게 한 게 뭐 조공도 안 바치고 쓰다 달다 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넌 어떻게 나에게 예를 표하지 않고 이렇게 있느냐 하니까, 아이고 캄비세스 2세 꼬맹아, 네 하는 기나 잘해라. 괜히 쓸데없이 와가지고 허세 부리지 마라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활을 하나 보내요. 구스에서. 네 같은 꼬맹이는 이 활을 당길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 2바퀴 풀어줄게 하면서 활을 2바퀴 풀어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너무 이 화를 받아든 캄비세스 2세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당겨봤습니다, 활을. 안 당겨지는 거예요. 너무 탱탱한 게. 몇 바퀴 풀었는데도 이 활이 안 당겨지는 거예요. 근데 캄비세스 2세가 한 번 모욕 먹고 2번 완전히 모욕을 당한 거죠. 그런데 이 캄비세스 2세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스메리디스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아, 형님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동생, 내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지금 화가 나 하면서, 형님 그 활 뭔데요? 한번 보입시다 하면서, 그게 스메리디스 동생이 받아가지고 활을 땡겼는데 잘 쏠만한데요 하면서 3번 죽은 거예요. 3번 모욕을 3번 당한 겁니다. 신하들 앞에서. 꼬맹이라고 모독당하고, 활을 못 당겨가지고 모독당하고, 동생은 당길 수 있는 활을 지는 못 당겨가지고 모독을 당한 겁니다. 이러니까 캄비세스 2세가 군사를 일으킵니다. 구스를 정벌하겠다고. 여러분, 페르시아의 수도 엑타파나에서 구스까지는요, 몇 달이 걸리는 거리인지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진짜 1년이도 못 갈걸요? 군사 이끌고. 얼마나 먼 거리인지도 모르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캄비세스의 동생 스메리디스가 말립니다. 막 군대 일으켜가지고 하니까, 왕이시여,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거리도 보고 군수물자 조달하는 것도 계획을 해가지고 딱 가야지.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이게 가는 중간에 자꾸 그래 얘기하니까, 동생은 빠져. 아니다, 동생은 본국으로 돌아가. 내가 없는 사이에 혹시 반란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하나. 동생은 돌아가면서 가는 진군 중간에 돌려보냅니다. 어명으로 돌려보내는 중간에 이 캄비세스 2세가 동생을 죽이라고 자객을 보냅니다. 이 자객이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해가지고 동생 스메리디스를 죽여가지고 사막에 묻어버립니다. 진짜 못된 인간이에요. 그렇게 가는 중간에 갑자기 사신이 뛰어옵니다. 뛰어와가지고 파발을 전합니다. 어명을 받으라 하면서 캄비세스에게. 자, 온 페르시아는 왕 스메리디스의 명령을 들으라 하면서. 뭐 스메리디스? 내 동생 죽였는데? 그래서 자객을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너 일 똑바로 처리한 거 맞아? 똑바로 처리한 거 맞습니다. 분명히 죽여서, 예, 확인 가능하나? 예,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스메리디스가 본국에 가가지고 지가 왕이 돼 있어?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합니다.
하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군사를 돌립니다. 자, 군사를 돌려라 하면서 여러분들 몇 달 왔습니까? 이미 군사의 3분의 1 반 정도가 오는 중간에 다 죽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사막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강행군으로 끌고 가니까 군사들이 버텨납니까 어디? 그런데 구스에 가보지도 못하고 병사를 돌립니다. 군사를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가는 길에 진격 앞으로 하면서 칼을 빼가지고 진격 앞으로 하고 난 다음에 칼집에 꽂는다는 게 지 허벅지에 꽂아버려요. 칼을. 그래서 참 터프가이들이 문제인데 그 칼에 허벅지가 찔린 캄비세스 2세가 파상풍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무하게 전쟁을 일으키다가 정말 이 페르시아가 그 큰 국력을 다 소비해버려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시작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래서 본국에 돌아가가지고 보니까 스메리디스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왕에게는 7모사라고 있었거든요. 7모사조차도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모사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7모사 중에 한 명이 딸이 있었는데 시녀로 몰래 들여보내가지고 너 무슨 일이 있어도 왕의 얼굴을 한번 봐라. 만약에 한쪽 귓바퀴가 있는지 없는지 꼭 보고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해달라 해가지고 딸을 잠입시킵니다. 그래서 들어간 딸이 이래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어떠냐? 귓바퀴가 있더냐 없더냐? 이게 귓바퀴 하나가 없던데요. 그래? 그러면 가짜다. 왜냐하면 이 스메리디스에게는요 사촌 형제가 있었는데 진짜 스메리디스는 양쪽 귓바퀴가 다 있어요. 근데 가짜는요 얼굴도 뭐도 목소리도 똑같은데 한쪽 귓바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봤는데 한쪽 귓바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란이다 해가지고 7모사가 그 반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한동안 이 7모사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통치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7모사 중에 한 명을 선정해가지고 페르시아를 통치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7모사는요 누가 왕이 되어도 통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7모사가 서로 그 다음날 아침에 말을 타고 내기를 합니다. 막 초원을 달리다가 제일 먼저 말이 그 앞발을 들고 휘잉 하면서 그 말 특유의 그 히히 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히히 하면서 그렇게 하는 말을 탄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오타네스라는 나이가 많은 분은 기권을 하고 6명이 말을 타고 달리는데 한 마리의 말에서 그렇게 말이 앞다리를 들면서 막 소리를 휘파람을 부는 이런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자, 7모사 중에서 한 명이었던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가 그렇게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고레스가 온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을 했지만 페르시아 제국이 명색이 제국이라는 이름이 붙을만 하려고 하면 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 때부터예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 다리오 왕이라고 할게요. 이 다리오 왕이 한 큰 업적 중에 하나가요. 전국에 우편 제도를 만듭니다. 파발을 만든다. 파발마. 이 넓은 지역에 가장 빠르게 왕의 전령, 소식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역참 제도를 만드는 거죠. 말이 충분히 달려서 쉬어갈 수 있을 만큼의 거리마다 역참을 만들어서 쫙 말이 지시가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참 제도를 만든 사람이 이 다리오 왕입니다. 또 하나, 이 다리오 왕은요 길을 닦습니다. 고속도로를 닦아요. 그냥 고속도로를 그냥 뭐 이게 길만 좀 닦은 게 아니라 대리석으로 닦아요. 지금도 그 흔적이 있을 만큼. 그리고 비밀 정보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모든 정보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자, 그렇게 해서 나라의 기틀을 확고하게 만드는 사람이 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바로 마라톤 전쟁을 일으킨 그 왕입니다. 마라톤 전쟁. 자, 이 다리오 왕이 이 모든 나라의 국가 체제를 완성시키고 그냥 이 체제를 안정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한날 참 역사가 어떻게 되려고 하니까 사냥을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큰 부상을 입습니다. 다리를 굉장히 많이 다쳐요. 심각한 다리 부상을 입었는데
아무리 의사를 불러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하나 추천을 받는데 자기 아내의 의사였던 그리스에서 잡혀온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노예가 한 명 있었는데 이 그리스 노예가 의술을 잘 한다 해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붙여줍니다. 그런데 웬걸 이 다리오 왕이 다친 다리를 갖다가 너무 깔끔하고 단시간에 다리를 깔끔하게 고쳐버린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다리오가 포상금을 내리는데요. 조금만 주면 될 걸 갖다가 너무 어마어마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준 겁니다. 한 몇십만 원만 줘도 될 걸 갖다가 지금으로 치면 뭐 수십억 수백억을 갖다가 포상금으로 준 것 같아요. 근데요, 배가 부른 이 노예가 고향 생각이 난 겁니다. 고향으로 자꾸 돌아가자고 왕비를 꼬시는 거예요. 왕비를 꼬시면 왕비는 누굴 꼬십니까? 왕을 꼬십니다. 왕이 거절합니다. 아, 지금 전쟁할 때 아니라고. 지금은 나라를 안정시킬 때지 전쟁할 때가 아니라고 거절을 하는데 이 의사놈이 자꾸 왕비를 꼬시는 거예요. 왕비의 손에 우리 본국에 있는 그 보석으로 반지를 하면 그 아름다운 손에 반지가 얼마나 잘 어울리겠냐라고 미사의 여구를 써가면서 왕비를 꼬십니다. 근데요, 예나 지금이나 여자 이기는 남자 없다고. 여자의 등살이 못 이겨서 드디어 다리오 왕이 그래 뭐 적적하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던 차에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정벌을 났습니다. 이렇게 정벌을 나서가지고 공격을 했던 나라가 바로 스키티아라는 나라입니다. 스키티아 북쪽에. 이 스키티아 나라가 누구의 선조였냐면요, 지금의 그 러시아 사람들의 선조입니다. 스구디아인이라고 하죠. 스구디아인. 신약 성경에 보면 스구디아인,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이 스키티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러시아 사람들. 페르시아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 스키티아를 치러 가는 와중에 스키티아를 지나야지 그리스로 가거든요. 스키티아가 자기들이 상대가 안 되니까 조금 싸우는 척 하다가 도망가고 싸우는 척 하다가 도망가고 갈래길로 도망가고 도망가면서 음식이나 곡식은 다 불사질러 버리고 우물에는 전부 다 똥물 바가지를 퍼놔가지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 도망가고 계속 도망가요. 한 번도 못 싸워보고 몇 년에 걸쳐서 추격만 하다가 전투 한 번 못하고 페르시아가 지쳐가지고 돌아옵니다. 너무 허무한 전쟁. 이 스키티아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은 이런 전쟁을 잘해요. 나폴레옹도 러시아 사람들이 이런 전술에 어이없이 져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온 다리오 왕이 돌아와가지고 너무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다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쳐들어간 게 바로 그리스인데요. 그리스의 마라톤 평야에서 전쟁을 합니다. 좁은 협곡에서 싸우는데 수적으로 수백 배 많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군사들이 그 숫자도 얼마 안 되는 그리스 군사에게 어이없이 패해버립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크다고 꼭 이기는 거 아닙니다. 군사가 많다고 꼭 이기는 거 아니에요. 세계 전쟁 역사를 보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긴 숫자가 아마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은 땅덩어리와 땅덩어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민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과 군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국력을 낭비했습니다. 국력을 소모하고 자기 아들에게 그 왕위를 넘겨줍니다. 그렇게 왕위를 넘겨줘가지고 왕이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다리우스 왕의 아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누굽니까? 에스더의 남편 아닙니까? 그죠? 이 다리오 왕의 아들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에스더의 남편. 이 사람이 그 영화 300에 나오는 테르모필레 전투를 일으킨 그 사람입니다.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도 이미 길어졌는데 제가 어떻게 말을 줄일지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하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에 이어서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숨가쁘게 흘러왔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고 외부를 점령하다가 정말 많은 국력을 낭비했고요.
주변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의 원성을 쌓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제국들에게 전쟁을 한번 하려면 다 수탈을 해서 전쟁 물자를 조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왕의 호승심으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이 다 짊어져야 됐던 거죠. 뭐 이미 나라는요 국고가 탕진돼 가지고 다리우스 3세 때 가서 드디어 사단이 납니다. 계속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유럽을 정벌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그냥 자기 이 대제국에 만족하면 됐을 것을 계속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페르시아가. 그렇게 하다가 어디까지 오냐면요. 드디어 그리스의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 알렉산더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필리포스 대왕이라는 왕의 아들이 바로 알렉산더인데요. 필리포스라는 빌립보라고 하죠. 빌립보. 신약시대의 빌립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본따 가지고 만든 도시가 빌립보, 필리포스, 빌립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마케도니아에 알렉산더라는 왕이 나오면서 페르시아 제국과 전쟁을 붙습니다. 이때가 바로 페르시아 왕 다리오 3세 때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짧고 강렬했던 헬라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알렉산더가 실제로 전투는 몇 번 안 해요. 알렉산더가 쳐들어가면요, 태양신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주러 왔다라고 하면서 성문을 다 열어버려요.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너무나 수탈이 심했기 때문에 전쟁한답시고. 대부분 알렉산더가 갈 때마다 전쟁은 몇 번 안 해요. 사실은 여기요 어디고 지금 보면은 예루살렘 위에 다마스커스 전투, 요 전투에서 알렉산더가 한번 죽을 뻔합니다. 거의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한번 있었고요. 전투는 크게 몇 번이 안 있었어요. 하지만 대승으로 이끌기는 합니다. 이끌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지역의 점령은요, 그냥 알렉산더가 들어가니까 태양신의 아들이 우리를 해방시키러 왔다라고 하면서 문을 다 열어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동으로 가면서 결국은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땅의 대부분을 점령합니다. 하지만 나이 40살 정도도 안 되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먼 타지에서 풍토병으로 죽어버립니다. 기록에는 풍토병으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암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고국을 떠나가지고 전쟁만 계속하니까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향수병도 생겼을 것이고요. 부하에 의해서 암살당했다 라고 하는 설도 진짜 무시 못할 만큼 녹록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짧고 강렬했던 알렉산더 제국의 왕이 헬라 제국의 왕 알렉산더가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록사나라는 아내가 있었는데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록사나라는 아내에게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알렉산더에게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대가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알렉산더에게는요 4명의 수하 최측근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수가 알렉산더 제국의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페르시아 제국의 대부분의 영토를 그대로 점령했습니다. 다른 지도로 한번 더 넓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알렉산더 제국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대제국을 형성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제국을 형성했던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그 왕위를 이은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의 수하에 있었던 4명의 장군이 있었는데요. 카산더, 리시마커스, 리시마커스, 그러고 톨레미라고 이제 하는 그 장수가 있었고요. 자, 그렇게 이제 4명의 장수가 있었는데 지금 나중에 셀레코스 왕조라고 하고 있는 이 지역에 나라를 4개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땅덩어리의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4명의 수하 장수였다라고는 하지만 이 4명의 장수가 동등한 크기의 땅을 차지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 이 아시리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셀레코스 1세라고 되어 있는 이때가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시리아 제국과 넓은 영토를 점령을 했다고 해서 지가 완전히 대장질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톨레미가 이 꼴을 못 보고 같이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이 뒤에 이어지는데 그 전쟁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한번 자세하게 하고요. 그 위에 보면은 본토를 점령했던 것이 카산더입니다. 카산더가 이 그리스 본토를 점령을 했는데 그리스 본토를 점령을 할 때 알렉산더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지가 왕이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 본토를 점령하고 지금 이 아시리아와 요 지역에 있는 톨레미가 점령을 하고 있는 애국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게 그 유명한 남방왕 북방왕이라고 하죠. 이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죠? 다니엘서에 남방왕 북방왕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남방왕과 북방 아시리아와 애굽의 전쟁을 150년 전쟁이라고 해요. 150년 전쟁.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전쟁을 150년 동안이나 하는데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이 국경에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귀환 공동체가 여기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바로 이 지역에 귀환 공동체들이 이곳에 자리를 틀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 이후, 말라기 선지자 이후. 자,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애굽에서 그 남방왕이 북방왕에게 쳐들어갈 때 누구를 짓밟고 갑니까? 예, 이스라엘을 짓밟고 올라갑니다. 징분을 할 때 군합발에 한번 짓밟히고, 북방왕이 한번 밑으로 쳐내려올 때 이스라엘을 한번 짓밟고 내려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150년 동안 전쟁의 한 중간에 전쟁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러분, 150년 동안 짓밟혔어요. 그 유명한 150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자,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코스 왕조가 이 긴 전쟁을 하는 내용을 다음 시간에도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와 북방왕 셀레코스 왕조, 아시리아라고 하죠. 두 나라의 전쟁통 한중간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전쟁으로 폐허가 됩니다. 쑥대밭이 돼요. 이 과정에 있었던 일, 그 이야기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가 넘어왔지만, 리디아 왕국, 루디아 왕국, 메디아 왕국, 페르시아 왕국, 바벨론, 오늘 뭐 애굽 이야기까지 쭉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쭉 흘러오는 것이 성경의 역사와 그대로 맞물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 4명의 알렉산더의 부하에 의해서 나라가 쪼가리져 가지고 네 왕국으로 벌어진 것이 지금 보면은 기원전 301년경, 기원전 BC 300년경입니다. 300년경. 그때부터 150년 동안 계속 짓밟혔고요. 이때 한 기원전 BC 한 160년경 정도에 로마가 이제 태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로마에 의해서 이집트가 점령이 되고 다시 이 모든 중건동이 로마에 의해서 평정되는 그 내용이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헬라 제국을 통해서 지금 보니까 헬라 제국의 뒤를 이은 4명의 장수에 의해서
네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고 이 네 개의 나라 중에서 두 개의 나라가 서로 전쟁을 150년 동안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통 한중간에 두 나라의 국경선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전쟁을 벌일 때마다, 전투를 벌일 때마다 짓밟히고 완전히 가장 쑥대밭이 되었던 위치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 400년 동안 짓밟히는 중간의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태어나요.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지금 철학자 중에서도 소크라테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어떤 위대한 철학자들도 이 시대에 다 태어나고요. 공자, 맹자, 석가모니도 이 시대, 이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태어납니다. 이때 위대한 인물들, 정말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이 대거 쏟아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얘기가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그 뒤에 이 150년 전쟁 중간에 그 전쟁의 포와 한중간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신구약 중간사 이제 세례 요한이 오는 그 시기까지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